직장인을 위한 ESG 교양 강의 이노소셜랩 지속가능 경영센터 유승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세 번째 강의 ESG 지속가능 경영의 역사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가 시작되는 1992년에는 브라질 리우에서 UNEP, UN 환경계획이 리우 환경개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ESG, 현재 ESG의 E의 3대 축에 해당하는 3대 협약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CO2 등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된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생태계 보존에 관련된 생물다양성 협약, 그리고 사막화 방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사막화 방지 협약, 이 세 가지 협약이 리우 환경개발 선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환경개발 선언에서도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나와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환경 보존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을 각국의 대표들한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UNEP의 리우 환경개발 선언은 1993년에 설립된 EU에 의해서 또 이어지게 됩니다. EU는 설립 목적 자체가 경제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유럽의 25개국이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친환경적인, 즉 유럽연합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보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EU를 결성한 중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애초에 EU 설립 때부터 매우 중요한 연합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고, 그래서 환경과 사회 정책을 적극 채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EU 같은 경우는 독일과 프랑스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가 EU의 환경 정책, 사회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1979년에 르네파스라고 하는 분이 동심원 모델을 경제학 관점에서 발표했다라고 하면 1994년에 영국의 존 엘킹턴이라고 하는 분은 이걸 경영학 관점으로 가져와서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세발 자전거와 같이 세발 자전거 앞바퀴의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방향을 잡는 이 앞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지구 환경과 사회 공동체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트리플 보텀 라인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기본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의 지속 가능 경영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96년에는 나이키의 공급업체의 아동노동 실태가 보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아이가 하루 종일 앉아서 시간당 6센트, 우리로 치면 100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나이키의 축구공을 꿰매고 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뒤에 인권 경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회사, 우리 법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협력회사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가 확대된 그러한 큰 일이었고요. 이 이후에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 그런 또 중요한 개념이 생긴 계기가 바로 1996년에 나이키의 공급업체 아동노동 실태 보도였습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가 발표되는데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6종류의 온실가스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5.2%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규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규약이 현재의 ESG에서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규약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약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을 포함하지 않고 선진국만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나라가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는데요.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 교토 의정서에서 만들어낸 그 개념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인 거죠. 1998년에는 ILO,
즉 국제노동기구의 4대 기본 원칙이 발표됐습니다. 이 ILO의 4대 기본 원칙은 현재 ESG에서 S에 중요한 인권과 노동이 있는데 이 S의 노동 부분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강제노동의 철폐, 아동노동의 폐지, 결사 및 단결의 자유보장,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 철폐인데 ILO의 국제노동기구의 4대 원칙이 발표된 배경에는 1996년에 나이키 공급업체의 아동노동 실태 보도가 있었고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국제노동기구랑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4대 기본 원칙이고요. 이 이후에 유엔도 기업과 인권이라고 하는 원칙을 2011년에 이어서 발표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1998년에 ILO 국제노동기구의 4대 기본 원칙 발표가 되겠습니다. 2000년에는 첫 시간에 얘기했던 바로 이 MDGs, ESG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제7대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세계의 빈곤 문제를 우리 2000년대에는 한번 해결해보자 라고 해서 우리 8가지의 빈곤 해결을 위한 목표를 제시했고요. 이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나서야 된다라고 해서 UN 글로벌 컴팩트를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UN 글로벌 컴팩트의 10대 원칙,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인데요. 이것들이 지금 ESG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2년에는요, UNEP가 지속가능 개발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요. 이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기 때문에 요하네스버거 선언이라고 합니다. 모든 개발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런 유엔이 주최하는 지속 가능 발전 회의에 참석한 역사적인 그런 회의이기도 합니다. 2002년에는 요하네스버거 선언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월드컵도 있었고 또 2002년 성장의 한계 30주년 1972년에 발간되었던 성장의 한계가 30년이 시간이 흐른 거죠. 그래서 성장의 한계에서 예측했던 그 데이터 2030년이 되면 인류가 서서히 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선언이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검증해 봤습니다. 그래서 1972년에 예측한 결과가 틀리기를 바랬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예상은 93%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7%는 오히려 초과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대로 인구는 늘어나고 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환경 오염을 시킨다라고 하면 2030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인류는 성장을 멈추고 소멸의 길로 서서히 접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지금 맞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 바로 이 UNPRI가 발족됐습니다. UNPRI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MDGs를 기업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 투자사들이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설립된 것이고요. 이 UNPRI가 현재 실제 ESG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08년에 미국에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금융사가 도미노 위기에 처하고 5,500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1억 3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결국 금융이라고 하는 곳이 욕심을 부름으로 인해서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주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것이 결국 도미노 파산을 낳게 되는데요. 이때 시민들이 또 한 번 나서게 됩니다. We are the 99%. 즉 1% 부자들을 위해서 금융을 가지고 계속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우리 99%의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돈 중심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만 보면 된다라고 하는 주주자본주의, 이익중심 자본주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경고가 바로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금융위기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서 많은 악영향을 끼쳤고 이것이 지금의 ESG를 또 한 번 강조하게 된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인 영국의 더 타임즈의 아나톨 칼리츠키라고 하는 편집장은 이 2008년의 사태를 보고 이제 신자본주의, 이익자본주의 시대는 이제는 갔다. 자본주의 4.0, 포용적 자본주의의 시대가 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미국 금융위기 전까지인 2009년까지는 주주가치 극대화로 인해서 이익 중심의 추구를 했지만 이대로 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포용적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와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사회 동반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와 기업의 공동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본주의 4.0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ESG의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요. ISO, 여러분 잘 아시는 ISO 국제표준화기구에서 ESG에 대한 실행 기본 원칙인 사회책임 표준 ISO 26000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ISO 26000은 ESG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그 실행 원칙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와 조직, 인권 존중, 노동권 존중, 환경보호, 공정운영,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발전과 참여 기여라는 이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ISO 틀에 넣었고요. 이 프레임이 현재 ESG를 실행하는 원칙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ESG에 대한 개념 때 말씀드렸던 CSV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 CSV 개념은 미국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2008년에 일어났던 8년과 9년에 일어났던 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 글의 제목 자체가 How to Fix Capitalism, 즉 어떻게 하면 이 자본주의의 문제를 고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신자본주의의 커다란 문제인 환경오염과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 단지 부자들이 어려운 사람 돕는 이웃돕기 성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자원과 역량을 가진 기업과 비즈니스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비즈니스 모델을 이익 추구와 동시에 환경과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과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지금 ESG에 또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 것이죠. 2011년에는 SASB라고 하는 것이 결성이 됩니다. 이 SASB는 지속가능성 회계표준위원회의 약자인데요. 이 SASB가 현재 미국에서 이 지속가능 경영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공개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ASB가 결성된 이유는 재무적 지표만을 가지고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 미국 금융위기가 그런 거죠. 회계장부만 보고 기업을 투자했더니 다 망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윤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도 다 살펴서 평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정보를 공개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SASB이고 이 7년 동안의 시간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2018년에 표준을 제시했고요. 이 표준이 현재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설명할 ISSB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도 영향을 받게 될 이 재무회계 부분과 또 비재무회계인 부분인 이 환경과 사회가 결합된 형태의 기업의 정보공개 표준이 된 것이죠. 2011년에 SASB가 결성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2014년에는 EU가 NFRD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NFRD는 비재무 정보 공개라고 하는 뜻인데요. 일정 정도의 규모를 가진 기업들이 유럽에서 설립이 되거나 유럽에서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회계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이나 인권 또는 이사회에 관련된 정보들도 다 공개해서 이 기업이 정말 지속가능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를 외부의 투자자나 또는 EU의 정부 당국이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비재무 정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EU에서 법제화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도 확산되게 되고 또 EU에서 우리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친 게 된 거죠. 즉 2014년에 만들어진 EU의 NFRD는 2018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는데 2018년 이후에 계속 ESG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에는 UN SDGs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SDGs는 MDGs, 즉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2000년에 발표했던 밀레니엄 디벨롭 골즈를 이어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 인류가 모두 함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것인데요. 바로 이 우리나라의 반기문 사무총장이 발표했습니다. 17가지 영역에 169개의 실행 목표가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기업들의 지속가능 보고서를 보면 UN SDGs의 17개 목표와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페이지를 볼 수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 지속가능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 또 ESG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속가능 발전이고 그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UN SDGs이기 때문에 이 UN SDGs와 ESG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UN SDGs가 발표되던 같은 해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즉 교토 의정서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로 돌아가자 이것을 다시 한번 살려서 이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195개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협약에 서명을 했고요. 이 내용은 2100년까지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내지 2도에 멈추게 하자. 그래서 2020년부터 5년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것을 2050년에 달성을 하자. 그래서 더 이상 온도를 높인다라고 하면 지구온난화로 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온도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파리 기후 협약이고 이것이 현재 ESG의 매우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해결 과제로 지금 이 파리 기후 협약의 실천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ESG의 아버지가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30% 정도는 우리 블랙록의 레리 핑크의 영향이 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2017년부터 블랙록이 전 세계의 가장 큰 자산 운용사로서 사회적 가치나 또 환경적인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나 또는 ESG를 실천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를 했고 이런 것들이 연기금에 또 영향을 미쳤고 연기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또 연기금에 투자를 받는 기업들이 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2019년에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뭐 전경련이나 또는 상공회의소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BRT라고 하는데요. 이 BRT에서 기업 목적 확대 선언을 합니다. 그동안 BRT 회의의 비전, 미션에는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이익 추구다 이렇게 선언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을 확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주 이익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의 전부는 아니다. 이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업 목적 확대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의 주요 CEO가 181명이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조차도 이제는 주주이익 극대화가 기업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우리 비즈니스와 연계된 이해관계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기업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죠. 2019년에 EU에서는 또 중요한 선언이 나왔습니다. EU의 그린딜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린딜 선언은 앞에 2015년에 있었던 파리 기후협약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선언한 것입니다. 파리 기후협약 때 실행 계획을 2020년부터 내놓기로 했는데요. EU는 한 해 앞서서 2019년에 EU 그린딜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부분, 그 다음에 뭐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부분, 순환 경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화석 연료 사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농축산 부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이 산업 전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서 우리 EU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EU 그린딜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50주년을 맞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실천 선언을 했습니다. 소득 불평등, 사회분열, 기후변화 등 이런 사회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 이익 중심의 자본주의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확립되어서
전체 지구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경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고요. 그 이후 계속 2021년, 2022년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실천을 위한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도 그 중심 주제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지속가능 발전, ESG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이 끝날 때쯤 그 시기에 바로 우리는 코비드19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우스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인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든 정책, 제도, 경영은 제2, 제3의 코로나를 창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이제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고 2015년에 발표된 UN SDGs를 기업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파리 기후협약에 서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겠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발전에 있어서는 환경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앞에서 ESG의 배경을 얘기할 때 2년 내에 운용기금의 50%를 ESG에 투자하겠다라고 했고, 많은 기업들은 그것에 따라서 투자에 따라서 기업을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ESG에 신경 쓰기 시작한 바로 그때가 2020년이 된 것이죠. 그리고 2021년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투자기관 그리고 외국에 ESG 투자를 하는 기관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 공시에 ESG를 포함하는 제도를 우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2021년에는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이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보다 더 강력하고 더 많이 줄여야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미국도 온실가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전 세계에 미국이 우리가 목표를 상향 조정할 테니까 다른 나라들도 우리가 같이 더 힘써서 노력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후변화 문제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다른 영역, 환경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2021년에는 EU가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2019년 그린딜을 발표하고 그 후속 계획으로 1990년 대비 2030년에 탄소 배출량을 55%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목표 아래 이 EU로 수입되고 있는 제품들 중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는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으로 적용하는데 이 제조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분야에서 우선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향후에는 점점 더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은 수입할 때 추가 관세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탄소 자체가 이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2021년에 탄소 중립 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걸 NDC라고 합니다. NDC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뒤에 온실가스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서 각 나라가 줄여야 되는 온실가스 양과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NDC라고 합니다. 그 NDC를 우리나라도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것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구조전환, 저탄소 산업에 대한 구조전환, 건물 수송, 농축산물 폐기물 등의 온실가스 감축,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이런 것들이 국가의 이제는 법으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2년에는 EU의 공급사슬망 실사 의무화라고 하는 것이 발표됩니다. 이것이 뭐냐라고 하면
EU의 대부분의 공장들은, EU의 기업의 공장들은 뭐 아프리카나 또는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위치한 공장 또는 농장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인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EU 안에서 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망, 즉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도 환경과 사회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실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제는 EU에서 EU 기업에 납품하거나 또는 EU에서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공급망까지 다 우리가 인권, 그 다음에 사회 경영, 환경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랑 협력하는 모든 기업들이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ESG의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ESG 교양 강좌는 에큐온 캐피탈, 에큐온 저축은행이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1992년 UNEP가 리우 환경회의에서 환경 3대 협약을 선언하기도 했고요. 1993년에 EU가 설립되면서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글로벌화에 제동을 걸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1996년에 있었던 나이키 아동노동 보도는 기업의 책임 범위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공급망까지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UN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MDGs와 UN 글로벌 컴팩트, UN PRI를 연달아 설립을 했고요. 이 연달아 설립함에 따라서 지속가능 발전을 본격화하고 ESG에 대한 개념이 전 세계에 공식화됐습니다. 2008년, 9년에 발생했던 미국 금융위기는 신자본주의, 주주이익 중심주의에 대한 회의론을 나타나게 됐고요. 그 회의론들이 현재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ESG의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바로 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과학적 판명이 이루어지면서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체결의 결과를 낳았고요. 또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기업 경영에서 투자사들도 이제는 안 되겠다. ESG에 대한 투자를 본격 실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201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ESG 실행을 위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ESG와 지속가능 경영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수많은 사건과 이슈들이 현재의 ESG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이슈와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ESG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